호주 번더버그 지역에 있는 딸기 농장에서 딸기를 패킹하는 잡으로 3개월 정도 일을 했고요. 오늘은 제가 딸기 농장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농장 후기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패커랑 피커랑은 달라요. 패킹잡 같은 경우에는 딸기를 포장하는 일이고 피킹잡 같은 경우에는 딸기를 따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정보들은 패킹잡에 국한되는 정보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농장을 어떻게 컨택했는지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 와서 가장 처음으로 구한 잡이 이 농장 잡이다 보니까 한국인이 한두 명 정도는 있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게 좀 적응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농장 공고가 올라오는 걸 커뮤니티 위주로 알아봤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 창에 들어가셔서 호주 워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오픈 카톡방이 엄청 많이 나와요. 농장 관련한 공고들이 카톡방에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보고 컨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검색창에다가 선브리즈번, 멜번 스카이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면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가 떠요.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농장 관련한 공고가 많이 올라옵니다. 꼭 한인 커뮤니티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에 농장 지역 이름을 검색하시면 그 지역의 그룹 커뮤니티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 있으면 농장에서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그 커뮤니티 그룹에다가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워킹 호스텔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더라고요. 농장 지역에 있는 호스텔에 들어갔을 때 그 호스텔에서 잡이랑 연결시켜주는 호스텔들이 있어요. 제 벨기에 친구가 번더버그 지역에 있는 워킹 호스텔에 있으면서 패션 후르츠 파면서 피킹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워킹 호스텔인 만큼 아무래도 방세는 조금 비싸고 제가 버는 것보다 시급은 조금 덜 벌더라고요. 대신 호스텔에서 잡을 직접 연계를 해주니까 일이 끊기지 않고 계속 있다는 장점은 있었습니다. 농장을 정할 때 주의하셔야 할 건 농작물에는 분명한 시즌이 있다는 건데요.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 때나 내가 딸기 농장에 간다고 항상 딸기 농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물마다 다 그 작물들이 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농장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호주의 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기니까 겨울에 열리기는 하는데 너무 막 춥고 한겨울이에요. 추운 겨울 말고 온화한 겨울에 딸기가 잘 자라더라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북쪽이 좀 따뜻하고 남쪽이 춥기 때문에 딸기 시즌이 번더버그에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카불처, 멜번, 타즈메니아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번더버그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6월 말에 이 농장에 들어왔었는데 6월 말쯤에는 막 일이 많이 있지는 않다가 8월이 되면서부터 시즌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8월 말 9월 초에는 하루에 12시간씩 연속으로 며칠 일을 할 정도로 엄청 바쁜 시기들이 있었어요. 번더버그에서 시즌은 한 10월 말쯤에 마감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멜버른 딸기 농장이 시작한대요. 그래서 번더버그에서 딸기를 하고 바로 멜버른에 가서 다시 딸기를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그 시즌의 시기에 딱 맞춰서 농장에 들어가기보다는 시즌이 완전 하이 시즌이 시작하기 조금 전에 들어가서 일을 좀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농장에서 일을 또 배워야 하고 적응을 하는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그 적응하는 기간을 하이 시즌에 가져버리면 그때 돈을 많이 못 벌거든요. 그래서 하이 시즌이 되기 조금 전에 농장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숙련되는 기간을 거치신 다음에 하이 시즌에 접어들면 돈을 좀 더 많이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시즌이 정확히 언제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농작물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날씨에 따라 애들이 잘 자랄 수도 있고 안 자랄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오면은 또 얘네가 떠내려갈 수도 있고 실제로 제가 있던 곳에서도 예년에 비해서 올해 날씨가 좀 더 추웠고 시즌이 그래서 조금 더 늦게 왔다고 해요. 농장의 시즌이 정확히 언제일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 이게 조금 문제입니다. 안 좋은 소문들이 정말 많죠. 카불처 지역은 헬불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번더버그 지역은 못번더버그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악명이 높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번더버그에서 잘 벌었고요. 아무래도 번더버그 지역이랑 카불처 지역에 농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안 좋은 일이 생길 확률도 높고 실제로 안 좋은 일들이 몇 번 있었으니까 그런 별명들이 생기고 가지 말라는 말들이 생겼겠죠. 아무래도 농장에서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호주 농장은 규모가 정말 커요. 땅이 끝이 없을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농장 오너가 워커들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컨트랙터를 하나 끼는 거예요. 워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컨트랙터를. 근데 가끔 그 컨트랙터들 중에
좀 못돼 먹은 사람들이 오너를 속이고 워커를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해가는 사람들이 좀 많기 때문에 농장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있던 농장은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저 또한 농장에서 적응을 잘 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한 케이스였어요. 우선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오너가 베트남 대가족이었고요. 농장 규모가 정말 컸어요. 제가 일했던 패킹잡, 이 농장의 패킹 쉐드에서는 슈퍼바이저 언니가 한국인이었어요. 슈퍼바이저 언니가 장난기도 되게 많고 애들한테 관심이 되게 많은 스타일이었어요. 이 언니 때문에 패킹 쉐드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이 빨리빨리랑 시바라는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아 진짜 시바 시바 많아. 농장 내에는 대만인, 한국인, 베트남인, 일본인, 태국인 이런 나라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패킹 잡은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하는 잡이다 보니까 빨리빨리 문화나 경쟁 문화가 좀 있는 아시아권 친구들이 패킹 쉐드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피킹장에는 조금 더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고 딸기 패킹한 거 체크하는 체커들이나 패킹 쉐드 내에서 트레이 옮겨주는 트레이 보이들 같은 경우에는 통가, 사모아, 바누아투 이런 호주 근처의 섬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제 패커들 중 한 80% 이상은 다 대만인들이었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 대만 애들이 전반적으로 다 순한 느낌이었고 단합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얘네가 K-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아예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한 애들도 있었어요. 대만 애들이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대만 애들이 많은 팜은 좋은 팜이다 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농장에 왔을 때 대만 애들이 많은 걸 보고 조금 안심했었고 얘네랑 친해지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 다행히 대만 친구들이 저를 좋아해줘가지고 러닝도 하러 다니고 대만 애들이 만들어준 대만 음식 같은 것도 먹으러 다니고 바다도 같이 가고 대만 애들끼리 이제 추석이라고 모여서 바베큐 하고 있는데 저 혼자 한국인 대표로 가서 고기 막 얻어 먹기도 하고 물론 저는 저희 농장에서 너무 잘 지냈지만 중간에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다만 저의 경우에는 너무 분위기 좋고 잘 맞았던 농장이었고 저 또한 여기에서 적응을 하려고 딸기 싸는 연습도 따로 많이 하고 애들 지나다닐 때마다 붙잡고 말도 한 번씩 걸어보고 애들 집에 한번 찾아가도 보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농장에 일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들쑥날쑥한데요. 작물은 이제 나는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작물이 별로 안 나는 시기라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일을 하는 시기도 있었고 작물이 이제 엄청 많이 막 쏟아져 나오는 시기에는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데 6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하거나 8시에 퇴근하는 주간도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페이를 받는 방식은 2가지예요. 하나는 시급제, 아월리 페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능력제, 컨츄렉 페이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시급제는 말 그대로 그냥 최저시급 적용받으면서 일을 하는 잡들이에요. 호주는 지역이나 잡의 종류나 아니면 뭐 주말, 공휴일 이런 거에 따라서 최저시급이 다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있었던 번다버그 지역의 농장잡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이 25.41불이었어요. 능력제는 또 말 그대로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 능력만큼 돈을 받아가는 형식인데요. 패킹잡으로 예를 들면 250g짜리 하나를 포장하면 몇 센트, 500g짜리 하나를 포장하면 몇 센트 이렇게 단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내가 1시간 동안 몇 개를 포장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 동안 많이 패킹하면 그만큼 많이 벌고 적게 패킹하면 그만큼 적게 벌어가는 형식인데요. 최근에 호주의 노동법이 조금 바뀌면서 농장에서도 최저시급이 보장이 되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10불만큼 포장을 해도 25.41불을 받아갈 수 있는 거고 제가 만약에 1시간 동안 40불만큼 포장을 했으면 당연히 40불만큼 받아가겠죠. 워커들이 일을 할 때 최저시급 이하로 돈을 벌 일이 없기 때문에 워커를 보호하는 정말 좋은 법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너무 느리게 조금 패킹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농장은 그만큼 더 페이를 하는 건데 농장 입장에선 손해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다가 너무 성적이 안 나오면 중간에 그만둬야 하는 워커들도 생겨요. 그래서 시급 이상으로 일을 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안전하게 아월리 잡으로 주는 시급제 팜을 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능력제 팜에 있다가 내가 좀 일을 잘하고 익숙해져서 시급 이상으로 많이 벌게 되면 워커 입장에선 당연히 너무 좋잖아요. 내가 일을 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고 최저시급보다 훨씬 높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농장에 가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능력제 팜에 있으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최고 수익이랑 최저 수익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능력제 팜에서는 하루가 끝나면 그날 누가 얼만큼 일을 했는지 1등부터 마지막까지 레코드가 쭉 나와요. 제가 이 레코드랑 주마다 나오는 페이슬립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저의 시간당 최저 수익은 6월 22일 제가 이제 처음 일을 한 날인데요. 시간당 15.3불을 벌었습니다. 이날은 2시간 30분 일을 했기 때문에 최저시급 적용을 받아서 1급은 59.29불을 받았고요. 일별 최저 수익을 찍은 날도 제가 처음 일을 했던 이날 6월 22일 59.29불을 번 날입니다. 이 6월 22일에 탑패커는 111불을 벌었고요. 시간당 47불을 벌었네요. 시급의 2배 정도 번 거죠. 근데 이때는 딸기가 좀 좋지 않을 때여서 탑패커 입장에서는 시급 2배가 많이 번 날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시즌이 점점 하이 시즌으로 갈수록 탑패커 친구들은 시급의 3배 정도까지 벌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간 최저 수익은 7월 넷째 주였는데요. 이때는 진짜 비가 너무 무섭게 막 며칠 동안 쏟아지는 바람에 딸기를 딸 수도 없고 딸기 상태가 안 좋아서 패킹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일을 한 주였어요. 진짜 이렇게 날씨 때문에 눈앞이 진짜 캄캄하더라고요. 이 주간에는 제가 281.38불을 벌었고요. 이날 8시간 일한 날이라 최저시급이 적용되는 1급으로 따지면 220불인데 제가 그래도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벌었죠. 세금을 떼고서 239.38불을 수령했습니다. 이제 한번 최고 수익을 봐볼게요. 제가 시간별 최고 수익을 기록한 날은 8월 21일. 이날은 제가 무려 9등을 한 날인데요. 5.67시간 일하고서 393.82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걸 제가 시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시간당 70불씩 번 거거든요. 막 탑패커들이랑 위에 있는 친구들은 되게 오랫동안 딸기를 싼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1년차밖에 안 됐는데 9등을 찍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만족했던 날이었고요. 기록한 날은 9월 1일인데요. 이날 11시간 42분을 일했고 무려 520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한화로 따지면 1급 50만 원을 번 건데 제가 앞으로 살면서 이렇게 많은 1급을 받아볼 날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날 탑패커는 808불을 벌었어요. 주간 최고 수익은 8월 마지막 주에서 9월 첫 주 넘어가는 그 주간인데요. 제 페이슬립을 보시면 세전 2,800불, 세후 2,380불을 수령했습니다. 주급 200만 원. 이 신화를 제가 경험한 주간이었어요. 농장의 장단점 같은 경우는 정말 명확해요. 장점은 시급보다 많이 벌 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시즌 조금 전에 와서 일을 배우고 일에 익숙해지고 계속 자기가 스스로 시간을 내서 조금 하고 연습을 하고 하면 시급의 2배, 3배를 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농장에 한번 와서 좀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이 시즌별로 농장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냥 돈을 쓸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단점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 근데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영역 밖이에요. 농작물은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중에 이 기후위기 현상 때문에 기후 우울증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7월 넷째 주에 일주일에 한 번 일한 날 그때 비도 너무 많이 오고 그리고 작년 같았으면 그 시기에 슬슬 시즌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딸기가 막 많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 농장이랑 너무 잘 맞고 이 잡이랑 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진지하게 지역 이동을 할까? 이런 고려까지 했었어요. 근데 사실 진짜 날씨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역 이동을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또 날씨 때문에 고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 이동을 선택하기보다는 이제 근처에 있는 친구들한테 대만 애들 붙잡고 너는 쉬는 날에 뭐 하냐 이런 거 물어보고 다니다가 한 명이 자기는 쉬는 날에 알바를 간대요. 그래서 그 알바 뭐 하는 알바냐고 나도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친구와 함께 여기 근처에 있는 야채 농장에 가서 시급제로 주는 일을 했었고요. 이렇게 딸기 시즌 오기 전에 쉬는 날에 그 친구랑 같이 알바를 이렇게 쪼르륵 따라가면서 딸기가 자라지 않는 위기를 극복했던 적이 있습니다.